여러분 1번, 2번 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번, 2번, 3번이요.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관성은 무슨 관성하고 정지 관성하고 알겠어요? 그 다음 무슨 관성이 있다? 운동 관성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운동량을 추론해서 풀어난 거예요. 이 단원에서. 그러면 정지해도 관성의 성질이 있는 거고요. 운동을 하는 물체도 관성의 성질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관성을 깨는 관성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예에 비례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1, 2, 3번에. 아시겠죠? 꼭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풀 건지 잘 봅니다. 우리가 책상을 이렇게 놔요. 이게 여러분 왜 어렵냐면 문제가 고려할 게 있고 고려하지 않을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게 책이잖아요, 책.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책이잖아요, 이게 책. 책이 있고 그 위에 사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과가. 맞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표시해야 될 건 여러분들은 이겁니다. 이 힘, 이 힘. 선생님이 지금 뭐 표시했을까요? 중력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표시를 기억이라 할게요, 기억. 얘를 니은, 얘를 디귿. 보기 쉽게. 기억이 먼저 무엇이냐면 사과의 중력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작용과 반작용을 해석하는데 약간 무리수가 있어요. 물론 고수가 되면 편하겠지만 무슨 말이냐?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딱 연 순간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라고. 지구가 사과를, 반작용은 사과가 지구를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이 힘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지표 지구에. 고려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이 문제만 보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니은을 해석해 볼게요. 니은. 책의 중력이에요. 책의 중력.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이야. 반작용은. 책이 지구를이에요. 저기 어딘가 있어요. 또 힘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디귿은요. 책상의 중력이겠죠.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이에요. 그럼 반작용은 책상도 지구를 당기겠죠. 어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는 건 책상, 책, 사과예요. 저기에 작용하는 힘. 자, 중요한 건 얘가 정지에 있다는 거죠. 정지하는 건 힘의 평형이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출발선인 사과부터 챙기세요. 사과부터. 맨 꼭대기 있는 애부터. 매달려 있으면 맨 밑에 있는 애부터 챙기고요. 쌓여 있으면 맨 꼭대기부터 챙기는 거예요. 꼭 알고 계세요. 다시요. 매달려 있다면 어디부터 챙겨라? 맨 밑에부터 챙기세요. 근데 쌓여 있다면 맨 꼭대기부터 챙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요 힘을 봅시다. 요 힘. 요거를 리을이라고 해봅시다. 리을. 자, 저 리을은 뭘까요? 작용점이 사과에 있어요. 근데 누가 사과를 받친다? 책이 사과를 받치는 힘인 거예요. 그럼 이건 요렇게 쓸 수 있어요. A가 B를 그랬으면 누가? B과 A를 이에요. 사과가 책을 누르는 힘이 있을 거라고요. 요겁니다. 사과가 책을 누르는 힘. 이걸 미음이라고 할게요. 미음. 그럼 미음을 여기다 씁니다. 사과가 책을 누르는 힘.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둘은 반드시 작용과 반작용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왜?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잖아. 하나는 사과, 하나는 책. 이렇게 서로 다른 쪽에. 이해 갔어? 자, 그 다음에 책에 들어가는 책에. 그 다음 책에 들어갑니다. 책은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두 개나 돼요. 지구가 당기죠. 사과가 책을 누르죠. 근데 어쨌든 얘는 뭡니까? 정지예요. 그래서 저 힘이 필요해요. 이게 비읍의 힘입니다. 비읍. 그럼 비읍은 뭐냐 이거야. 비읍은. 누가? 책상이요. 누구를? 책을. 받치는 힘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위에 있는 사과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이요. 자, 내 말을 들어봐봐. 비읍을 유식한 말로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어떤 면에 대해서 물체를 받치는 힘. 아, 굳이 이게 그럼 뭐 물체 하나만 있으면 뭐 얘 수직항력 그러면 얘 무게랑 수직항력이랑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인지하지 말고 이렇게도 수직항력이에요. 이것도. 이 면에 대해서 누르는 힘이니까. 아셨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 빨간색 비읍은 말이에요. 잘 봐요. 사과가 없다면, 책 입장에서 사과가 없다면 무슨 색깔 힘이 사라질까요? 파란 색깔 힘이 사라집니다. 이해가요? 사과가 없다면 이게 없어요. 반작용이. 고로 사과가 없으면 맨 위에 있는 애가 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니은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과 비입이 같아요. 그때는 책이 없다면 이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읍은 이 니은보다 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고로 둘을 합치면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얘들 미음, 니은 합친 게 비읍이랑 같아야 0이 되는 거죠. 빨간색이 왜 커졌다고요? 저 파란색 힘 때문에 커진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비읍을 뭐라고 부른다? 책상이 책을. 그러면 반작용이 뭡니까?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있겠죠. 이게 있겠죠. 그죠? 시우스 써봅시다.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됐죠? 그러면 봅니다. 이 두 힘은 작용과 반작용인 거예요. 이 두. 자, 여러분들이 눈치가 딱 있다면 지구와 어떤 물체 사이의 반작용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놓여있는 물체 사이의 서로 상호관계의 힘만 작용, 반작용, 힘의 평형의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책상 쪽으로 가보세요. 이건 뭐 여기 책에 안 나와 있지만 책상 쪽으로 가보면 여러분, 책상의 중력은 지그시예요. 맞죠? 만에 하나 사과도 없고 책도 없다면 빨간색 힘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요? 또 하나, 사과가 없다면 빨간색 힘이 작아져요. 이해가요? 왜? 니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거예요. 맨 밑에 니들이 있고 니들 동생이 있고 그 위에 강아지가 있다. 없을수록 편하죠. 당연히 누르님이 약해지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았니? 이거 약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문제. 그러면 시옷과 디귿이 합력이 0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알았어? 이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얘입니다. 지표. 말 그대로 지구예요. 지구. 지표. 알겠어요? 그래서 이응 여기까지만. 이게 뭡니까? 지표가 책상을 받치는 힘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 이응은 있잖아요. 사과가 사라지면 줄고 책이 사라져도 주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사과와 책이 없어져 버리면 결론적으로 디귿과 이응이 같을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빨간색 힘이 사라질 거니까. 다시 여러분, 쌓여 있으면 어디부터 해석하라고? 맨 꼭대기부터 해석합니다.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봐봐요.
이거 지난 시간에 해봤잖아요. A, B가 있다면 누구부터 풀어내라? B부터 풀어내는 겁니다. 맨 밑에. 근데 여러분 이거 있었잖아. 보세요. 자석이야, 자석. 알겠어? 그러면 결국 이 말은 여기 지표거든? 지표 대신에 저울을 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울. 알겠니?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지표 대신에 제가 이 전자저울을 놨다고 생각해요. 전자저울. 여기 눈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x.xx 이렇게 써 있겠죠? 전자저울, 여기 지표 이렇게 있고요. 그럼 제일 먼저 해석할 건 A예요. 선생님, 떠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맨 꼭대기 있는 것부터 해석하십시오. 어차피 모두 합력이 0이죠. 그럼 뭐부터 표현한다? 이거부터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렇게. 이거부터. 이거 뭡니까? 지구가 A 자석을 당기는 중력입니다. 지구가 B 자석을 당기는 중력이고요. 지구가 전자저울을 당기는 힘이죠. 근데 합력이 0이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뭘까요? 자석 B가 누구를? A를 뭐? 미는 힘이죠. 청력이라고요. 밀어내는 힘. 이해가세요? 그럼 반작용은 뭘까요? A도 B를 밀겠죠. 이게 생깁니다. A도 B를 밀겠죠. 작용, 반작용이에요. 이 자석이 없었으면 파란색 힘 없었어요. 이해가세요? 근데 자석이 있음으로 해서 파란색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빨간색. 누가 누구를 받치는 힘이에요? 전자저울이 자석 A, B를 받치는 힘이야. 이거 만약에 자석 A가 없잖아? 그럼 파란색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노란색과 빨간색이 같아야 돼요. 얘처럼. 왜? A가 없어지면 B가 맨 꼭대기잖아요. 맞지? 저런 식인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죠? 전자저울이 이거잖아요. 누구를 받치는 힘? 자석 B를 받치는 힘이면 반작용은요? 당연히 자석 B가 전자저울을 누르는 힘이에요. 그래서 얘는 얘랑 작용 반작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생긴 거야? 얘가 생긴 거죠. 이 두 힘 합이에요. 지표가 전자저울을 받치는 힘.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물체가 가장 큰 힘을 받는 건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봐요. 이거는 비교 쉽게 낸 거예요. 봐봐요. 요거부터 구분합시다. A가 B면 B가 A다. 뭐예요? 작용 반작용이죠. 힘의 평형이 아닙니다. 힘의 평형은 작용점이 일치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지구가 사과를, 그죠? 지구가 사과를 당길 때 작용점이 일치하는 거 누가 있었죠? 책이 사과를. 이 둘이 힘의 평형 관계예요. 이 둘이 힘의 평형 관계라고요. 이해 갔어요? 힘의 평형은 여러분 쌓여 있으면 어디만 조심하면 돼요? 얘만 조심하면 돼요. 맨 꼭대기 있는 애만. 거기서 힘의 평형 성립해요. 나머지는 두 힘이 평형이 성립을 못해요. 왜? 사과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로 두 개 힘이 갈라져요. 그 밑에 책상을 가더라도 두 개 힘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힘의 평형은 어디만 봐라? 맨 꼭대기, 맨 아래만 보세요. 매달려 있을 때는. 이해 갔어요? 거기서만 평형이 성립하고 나머지는 작용 반작용 다 성립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거 기억은 틀렸죠. 그래서 사과가 책을 누르는 힘과 책이 사과를, A가 B면 B가 A 관계죠. 이건 정답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니다. 사과를 제거했대요. 그럼 맨 꼭대기 누구예요? 책이죠. 그죠? 그러면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은 있죠. 당연히. 누구랑 평형관계야?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이랑 힘이 평형관계겠죠. 다시 말할게요. 사과를 제거하면 파란색이 없어져요. 알았어요? 파란색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니은, 비읍이 힘의 평형관계가 돼버려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합력이 0이다. 이건 어디나 합력이 0이죠 지금. 그쵸? 근데 두 힘이 합이 0이 돼버리는 거죠. 사과가 사라지면. 이해 갔어요? 그거 조심해라. 이거 정말 연습 많이 안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잖아. 다음 쪽지 시험 볼 때도 이거 하나 넣을 거예요. 알았습니까? 꼭 연습해서 안 틀리도록 노력합시다. 5번 됐고요. 여러분 6번도 여러분 풀만 했어요. 그죠? 이 힘과 시간의 그래프가
힘과 시간의 그래프가 잘 나오거든요, 시험에. 참고로 여러분, 요런 거 한번 기억나나 봐봐요.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동그라미 칠 게 누구냐? 얘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절대 정지 안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내신에 분명히 정지 안 나와요. 처음 속도 꼭 줄 거예요. 알았습니까? 정지란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처음 속도가 0이며 처음 운동량 또한 0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봅니다. 이건 얘가 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하는 문제를 푸는 건 되게 쉬워요. 보세요. 무슨 얘기냐. 이거. 여기 얼마 나와요? 10 뉴턴 세컨.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20 뉴턴 세컨. 면적이. 그래서 봐봐요. 30 뉴턴 세컨인데 이것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걸 명심하라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의 변화와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 봐봐요. P0가 0인 과정에서 나중 운동량이 30이면 결국 이 순간 속도 얘는 질량 곱하기 뭐예요? 속도예요. 질량이 몇 킬로예요? 5km잖아. 그래서 속도는 6 나오고 끝나요. 근데 우리한테 원하는 건 이런 거죠. 봐요. 운동량과 시간에서 여러분 5초, 10초를 놨을 때 봅니다.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기울기가 알겠습니까? 이 기울기가 누구라고요? 쏘리 미안해요. 2뉴턴 여기는 4뉴턴 충격력이라고요. PT의 기울기가 충격력이라고. 이거 명심하시라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VT 기울기가 가속도이듯이 저게 저렇게 바뀌어요. 알았어요? 자, 이 풀이법이 여러분 10뉴턴, 20뉴턴 이렇게 해서 속도를 찾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은 어떤가 봐봐요. 순전히 여러분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봐요. F 이꼴 뭐예요, 여러분? MA잖아. F 이꼴 MA. 그럼 요거 뭐로 바뀌어요? AT로 바꾸면. AT로 바꾸면 요 4가 뭘로 바뀌어요? 0.8로 바뀌죠. 그죠? 0.8 곱하기 5 하면 4 나오잖아요. 얘는 뭐로 바뀌어요? 0.4로 바뀌죠. 이때 AT 0.8, 0.4일 때 면적이 뭐죠? 속도 변화량이니까 5 곱하기 해서 2. 5 곱하기 8 해서 4. 6이 답이에요, 6이. 이렇게도 풀려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AT 면적으로도 풀릴 수 있다는 거. 알겠니? F는 MA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물리는 말이다. 정도가 없어. 수학이랑 똑같거든. 어느 순간인가 어떤 게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다양하게 봐도. 알겠죠? 다음. 7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써주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잘 보세요. 지금 문제는 정지에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선생님이 그럴 때 오답률 높은 게 10번이다. 왜? 운동방향, 힘의 방향이 반대거든. 그래서 그게 어려웠던 거고 지금은 그냥 정지하는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 속도는 증가해요. 무조건. 알았지? 그럼 여기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썼죠. 힘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면 속도가 증가한다. 그건 이런 말도 돼요. 충격력과 운동량의 방향이 일치하면 운동량 증가해요. 무조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왜? 어차피 속도 방향이나 운동량 방향이랑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량이 준다는 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의 반대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VT의 해석과 PT 해석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문제에서도 면적만 구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끝나요. 면적만 구하면. 근데 우리가 해봤으니까 요거를 할 때 요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F는 MA니까 여기 뭐로 바뀌어요? 2 곱하기 뭐 하면 10 나와요? 5로 바뀌면서 이 면적이 속도 증가량이야. 그래서 여기는 얼마 나오고 12.5 나오나요? 그 다음 요 면적은 얼마 나요? 25 나오죠? 그래서 37.5가 답이에요, 그냥. 순간속도가.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25m 바짝 그렇게 써있잖아요. 이거 틀렸다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잘 보세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게 지금 빠르긴 한데, 속도만 딱 찾아낼 때는 되게 빠르거든요. 그냥 푼다면 이건 25 뉴턴 세크고
50Nm/S니까 결국 나중 운동량은요, 처음이 0이기 때문에 75Nm/S예요. 이거를 질량 뭐로? 2kg로 나누면 그때 속도가 나와요. 이렇게 풀어도 무난하죠. 알았습니까? 근데 절대로 정지는 안 나온다. 항상 처음에 속도를 준다는 거. 그러면 나중 속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얘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요. 2m/s 이게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러면 문제가 바뀌어요. 아까는 얼마였습니까? 37.5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2m/s가 있으면 39.5가 정답이에요. 2로부터 37.5를 더한 값. 이거 반드시 나와요. 틀리지 마요. 알겠습니까? 자, 8번. 쌤한테 배웠지, 얘들아. 잘 들어라. 0부터 4초, 0부터 4초, 요거 구하고. 4부터 6초, 요거 구하고. 연습을 한 거예요, 애들이. 요것도 구해보고. 됐니? 이것까지 구할 줄 알면 문제 끝이에요. 자, 봅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이거 둘이에요. 0부터 4초 이겁니다. 이해가요? 4부터 6초 이겁니다. 이해가요? 변화량이니까 크기 똑같다고 여러분. 아, 6만큼 운동량 증가했고 6만큼 감소했잖아요. 그럼 얘도 이겁니다. 똑같다고요. 이해갔어요? 그런데 힘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기울기요. 왜 기울기냐고요? 델타 T면 몇 초입니까? 4초잖아요 4초 곱하기 F. 얘는 몇 초예요? 2초잖아요 곱하기 F 프라임. 응? 이렇게 보면 얘는 3 떨어지고 얘는 2분의 3 떨어지잖아요. 맞죠? 둘이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고 둘이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 시간은 요 구간이에요 구간. 아셨죠? 근데 이걸 기울기로 보면 이거 2분의 3이고 기울기가 3이고 그냥 나오잖아요. 눈으로 딱 찍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 시간이 준단 말입니다. PT 직선 기울기 뭐라고? 충격력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감지하고 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귿에서 중요한 말 나왔죠? 그죠? 여러분 니은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으니 똑같다가 받는 답이고 요걸 보면 힘의 방향을 묻는 거야. 여기는 운동량 증가했고 감소했으니까 반대죠. 여기는. 지금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복잡한 설명 속에서 자기가 필터링을 할 줄 알아요. 탕탕탕.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9번 이거 뭐 틀린 사람 없었고 그 다음 10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봅니다. 10번은요 이 그림이 힌트예요. 요 그림 요걸 잡아서 요 그림입니다. 요 힘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걸 뻐젓하게 이렇게 그려놨지만 얘를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 면적 얼마 나와요? 면적 10 나오죠? 요건 면적 얼마 나와요? 10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얘가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이거잖아요. 처음 운동량이. 그죠? 근데 일정한 힘이 작용한 거죠. 힘이 점점 좀 세졌네요. 참.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만큼 감소한 거죠. 10kg/m/s는 10Nm/s랑 같은 말이잖아요. 아울러 10Nm/s가 10kg/m/s고요. 처음에 10만큼 운동량이 있었는데 감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2초 때는 0입니다. 0. 운동량 0.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계속 반대 방향으로 준 거니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0초일 때라면 2초일 때는 얘는 이렇게 있어요. 정지. 그런데 얘가 4초 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쪽으로 반대로 가고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0부터 4초까지 총 변화량은 20이에요. 20. 운동량 변화량이. 알겠어요? 그래서
0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10이 정답이고, 충격량의 크기, 당연히 10이죠. 속력 0이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5번은 20으로 바꾸면 되겠고요. 됐죠? 그리고 1초 때 3초일 때 여러분 방향 반대예요. 운동 방향. 그럼 여러분 힘의 방향은요? 4초를 지나야 방향이 바뀐 거예요. 0부터 4초간은요 힘의 크기만 변했을 뿐 방향은 그대로예요. 어디 방향? 좌측 방향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11번은 운동량 변화량을 물어본 거니까 금방 풀었겠죠? 근데 여러분, 얘가 왜 45m?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풀 때 45m가 여러분들 푸는데 도움을 줬나요? 안 줬어요. 전혀 상관없었죠? 근데 저 45m가 왜 나왔느냐를 보는 거죠. 뭐 이거 굳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생각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45m인가? 이건 이 조건을 줘야 돼요. G가 이렇다는 거죠. G가. 이러면 조건부로 끝나요. 무슨 얘기냐? 이렇다면 지금 가만히 놓았더니 이 말이 무슨 얘기냐고 정지 상태에 떨어뜨린 거면 얘는 자유낙하예요. 봐요. 시간과 속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3초면 얼마냐고. 이 기울기가 10m/s 제곱이면 1초당 10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3초일 때 얼마예요? 30이겠고. 그리고 이 면적이 높이잖아요. 이동거리. 높이. 이게 45m가 나와요. 알았습니까? 요런 그래프적인 해석을 한번 보라고. 그냥, 아,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고. 알았지? 자, 12번. 여러분, 그냥 이거 술술 넘어가지 마요. 우리 이제 YS고, 니네 이거 나왔지, 그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똑같아, 이거. 알았어? 이게 플러스면, 이게 뭐란 거죠? 마이너스인 거예요. 얘는 20이다.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다? 10이었다면,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10이다. 그리고 10이에요, 10. 이해 갔죠? 질문. 0부터 1초의 충격력이 커요? 1부터 2초가 커요? 충격력. 봐요. 충격력은 PT 그래프의 기울기다라고 암기를 해버리면 맞잖아요, 그냥. 이거 기울기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똑같아요. 얼마로? 마이너스 10으로. 기울기 마이너스 10 나와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PT의 기울기는 충격력이구나. 그럼 잘 봐요. 0부터 1초 사이까지 봅시다. 운동량이 뭡니까? 플러스입니다. 1부터 2 사이는. 이해 갔죠? 근데 0부터 1초 사이. 기울기 마이너스잖아요. 자, 어디가 일치해요? 1부터 2초 사이 일치하죠? 그래서 충격력이 커진 거예요, 쭉. 아셨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VT랑 별반 차이 없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3번. 여러분, 아차 싶을 때 날아간다, 이거. 반드시 명심해라. 니들이 물리학도는 아니잖아. 꼭 요 밑에다 얘를 적어. 이렇게 적어. 좀 귀찮아도. 이거 적어. 이렇게 꼭 적으라고. 어차피 얘들아, 얘들 중간에 뭐 빠진 거니? 이거 빠진 거잖아, 이거. 무슨 과정? 충돌 과정 빠진 거잖아. 힘을 A는 반대로 받고 B는 운동 방향 쪽으로 받겠지. 그러면 A는 운동량이 줄 거고 B는 늘 건데 그 변화량이 똑같다고. 왜? 둘이 작용 반작용 힘이 같지요? 시간도 같죠. 충격량이 똑같거든. 그래서 얘가 얘로 갈 때 4만큼 줄었죠? 그럼 얘는 정지해서 4가 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1kg죠. 얘가 4kg/m/s일 거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을 진화시킨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걸 진화시킨 게. 알겠죠? 근데 출제자들이 뭘 자꾸 물어보죠? 운동량 변화량을 묻지 않고 충격량을 물어봐요. 충격량을 이렇게.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안 물어보고 충격량 같은 말이라는 거. 알았니? 그래서 얘들은 4가 답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비가 오니까 분필이 똑똑똑 부러지네. 자, 다음 14번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운동량 보존으로 가볍게 풀자. 이거 10이지 0이잖아. 합이 10이야. 여기도 10 나와야 돼. 근데 얘가 4네. 얘 몇 나와야 돼? 6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3m/s가 정답이야. 이해하니?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6kg/m/s라면 너희들은 봐봐. 얘가 얼마야? 10이잖아. 아, 지금 얼마 줄었다? 4만큼 줄었구나. 그러면 B는 4만큼 늘면 되지. 이게 끝입니다. 이건 절대 틀리지 마세요. 거저 주는 거야, 이거는. 알았어? 자, 15번 보세요. 여기에 함정이 뭐 있느냐가 이거, 여기 함정인. 여러분,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단. 무슨 얘기냐? 일정한 속력이라겠지, 속력이 똑같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또, 둘의 면적이 동일하다겠지, 질량이 동일하다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연지 것에 함정에 빠질 수가 있었던 거야. 이건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뭐가 동일할 때? 충격량이 동일할 때 문제인데, 진화된 거예요. 왜? 우리 달걀 떨어뜨려 봤잖아. 그치? 근데, 저기 충격량, 운동량 변화랑 똑같았어. 더군다나 동일한 달걀이기 때문에 질량이 동일해가지고 쉬운 문제였던 거예요. 그거는. 얘는 질량도 다르고 속도도 달랐다는 거야. 근데 뭐는 같다? 그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은 같았다는 얘기야. 충돌전. 다시 보자. 지금 여기 기준선으로부터 얘가 동시에 통과한다는 소리는 정지가 아니란 얘기야. 속도가 있었다. 그래서 A를 보잖아? A에 VA 속도가 있을 거고, 그지? 얘의 속도가 있을 거야. 근데 얘의 질량이 있을 거고, 얘도 질량이 있을 건데, 문제는 이거지. 충돌의 시작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를 아는 친구가 이 문제를 쉽게 풀었다고. 자, 충돌된 거야. 충돌되었다라면 이거 갖고 푸는 거야. 충격량이 동일하다면 어차피 충격량이라는 게 힘 곱하기 뭔데? 이때 이 델타 T가 누구냐? 이거야. 이거고 이거라고.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비교하냐고? 이걸 봐야지. 시간 0초부터 여기. 다시 0초부터 누구? 여기. 요게 TA고 요게 TB라면 얘들아 누가 짧아? TA가 짧잖아. 길이는 똑같은데. 그래서 누가 먼저 충돌했다? A가 먼저 충돌했다.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 저게. 앞에 구간을 묻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죠. 왜? 둘이 곱해서 같은 값 나와야 되니까. 알았어? 그래서 니은이 약간 머리 아팠다 이런 거야. 알았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줬을 때 얘들아 충돌 시작을 했을 그 이후의 시간은 충돌했을 때의 시간이야. 그 전 시간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알았냐? 조심해라 이거.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자, 일단 화학 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보자. 원소가 물질로 가는 과정이야.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명심해. 원소, 즉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 기본적으로 전자가 가장 자유롭거든. 근데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물질이 형성된다는 얘기야. 곧 이걸 화학 결합이라고 부르거든. 화학 결합에는 반드시 명심할 게 뭐라고? 전자가 관여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어떻게 관여하냐고 두 가지 방법만 외워놔. 전자를 주고 받는다.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글로 쓰는 거를 해석을 못 하는 거야. 두 번째, 전자를 공유한다. 이 두 방법을 갖고 화학 결합을 해. 주고 받는다. 이온화해서 결합하는 거야. 공유한다. 말 그대로 공유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데, 원소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뉘는데, 주결표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선생님 중금속 어디 갔어요? 중금속. 우리가 이 세상을 남자 여자로 나누잖아. 젠더 어떡할 거야, 젠더. 그걸 생물학적으로 얘기해야지. 중성? 이럴 순 없잖아. 그냥 금속, 비금속으로만 나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때 금속과 비금속이 화학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가 있어. 첫 번째, 무엇이 있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의 수가 있고, 두 번째,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의 수가 있어. 마지막은 뭐 있을까? 금속과 금속이 만나겠지만 안타깝게 우리는 안 배운다 얘는. 알았니? 저기서 말이야, 전자와 중심 양이온 간의 복잡한 어떤 정정기적 인력에 의한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안 배우겠다. 그럼 이 두 가지 원리만 갖고 우리가 배울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자고 했지 선생님이. 금속은 남자다. 남자는 음양 오행설에 의해서 음이야 양이야. 남자는 양이요. 그렇지. 남자는 양이다. 여자는 음이고, 남녀가 결합하는 거다 이거는. 그지? 근데 그냥 결합할 순 없어. 전자를 주고 받는다. 알겠어요? 생명과학적으로 생각하라고. 정자를 주고 받는 거야 애들이. 알았어? 주고 받아버려. 그래서 얘가 무슨 이온이 되고 얘가 무슨 이온이 돼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얘들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럼 비금속, 이 여자들끼리 결합하는 거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여자들의 관계가 제일 끈끈하다고. 그러다 보니 금이 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 금이 가면. 그 여학생들은 알 거야. 친하던 애들이 헤어지면 어떠냐? 평생 안 봐. 남자애들 있잖아? 막 아침 막 싸워. 막 코피 터지고 입술 터지고 난리나. 1시간 지나봐라. 저 매점에서 크림빵 위에 묻히고 어깨 동무고 하지. 남자애들은 그래. 금속 결합은 참 약한 결합이야. 남자는. 물론 금속 결합 또한 특징을 한다면 자기 자신과 결합한다? 그러면 이런 거야. 얘가 공유 결합인데 봐라.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 알고 싶다면 원소냐 화합물이냐로 먼저 구분을 먼저 해야 돼 얘들아. 자, 봐봐. 여기서 좀 같은 말이 두 번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요놈. 저기도 원소고 여기도 원소네. 쟤는 성분의 원소고 얘는 순물질인데, 알았어? 대문자가 하나면 원소야. 화학식의 기호가 대문자가 하나 있잖아. 원소야, 원소. 대문자가 2개 이상 있으면 화합물이야. 그렇다면 이온 결합은 얘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야. 왜? 남녀가 만나야 되니까. 얘만 가능하다. 알았지? 그런데 공유 결합은 얘도 가능, 얘도 가능이야. 알겠어? 둘 다 가능하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런 형태로 가능해. 이런 형태로. 이원자, 분자. 대문자는 하나인데 공유 결합을 하려고 하면 둘이 같이 결합을 해야 되거든. 알았어? 그리고 또 하나. 이 둘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비교할래 얘들아? 자, 원소가 있어. 아래 첨자까지 붙었어. 그럼 걔는 분명히 공유 결합인 거 확실해. 근데 화합물은 어떻게 공유인지 비공유인지 보냐고? 남자애가 있으면 공유 결합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남자애가 있으면
공유결합 물질이 아니다라고 보면 돼, 무조건. 금속이 없어야 돼, 무조건. 알겠지? 물론, 이미 원소기로 써줄 때는 또 다른 구별 방법이 있어. 이따 그걸 보여줄게. 편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교통정리하고 간다고 생각해. 니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 선생님들이 많은 정보를 줄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걸 니네화 시켜서 시험장에 가서 써먹어야 돼. 그래서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구분 방법을 보여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들어갈 준비는 다 됐거든. 도대체 주고받는 기준이 뭐냐는 거야. 공유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야. 이 책의 내용은 얘다 이거야. 첫 번째가 뭐냐. 화학결합의 원리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써 있잖아. 당연히 원리라 하면 전자에 관여죠. 근데 이 전자가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냐는 거야. 어디까지 움직이고 어디까지는 안 움직이냐. 이런 말을 1이냐 2냐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저 친구가 나한테 대하는 마음과 저 친구가 나한테 대하는 마음이 막 어느 날은 얘가 좀 따뜻하고 어느 날은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쟤는 80.2고 얘는 80.3이라 얘를 선택, 이럴 수는 없잖아. 계산을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화학은 뭐라고 하냐면 그 결합을 해가지고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른다는 추상적 표현을 써. 거기다가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르고 그 안정한 전자 배치가 18족이래. 그럼 안정이 뭐냐고. 화학 변화 일어나기 어려운 걸 안정하다고 그래. 화학 변화 일어나기 어려운 거. 다시 말할까? 이 친구는 집에 있는데 10,000원만 있으면 가출해. 맨날 가출해. 근데 저 친구는 한 1,000,000원 있어야 가출을 해.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누가 마음이 안정스럽냐? 얘가 안정스럽지. 열심히 모아서 10년에 한 번 가출을 이렇게 되는 모르겠는데 얘는 시도 때 없이 하루에도 3-4번 왔다 갔다 해. 불안하죠. 무슨 말일까요? 전자 이동이 쉬우면 불안정한 거야. 그게 화학 변화고, 전자 이동이 어려우면 그건 뭐라고? 안정한 거야. 더 쉽게 말하자. H2O를 전기분해한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H2O는 상태가 3가지가 있어. 얼음, 물, 수증기. 누가 제일 전기분해하기 어렵냐? 얼음이야. 녹여야죠. 끓여서 수증기 만들어야죠. 그리고 전기분해. 근데 물은 끓여야죠. 전기분해. 이해가요? 그럼 이렇게 정하자. 뭐가 안정하냐?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한 거야. 무조건. 에너지 준위. 그 물질의 에너지 준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낮으면 뭐라고? 안정한 거. 그래서 우린 이렇게 얘기해. 얼음이 물로 갔고 물이 수증기로 갔으면 불안정해진다고 그래. 흡연.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는 거니까. 반대로 수증기가 물로 물이 얼음으로 오면 안정하다고 얘기해. 그래서 그 안정한 전자 배치가 누구라고? 18족이야. 알았어요? 근데 18족이 뭐? 우리가 배웠던 헬륨, 네온, 아르곤만 있나? 크립톤, 크세논. 되게 많잖아. 3개만 보자. 헬륨, 네온, 그리고 누구? 아르곤까지만. 1번부터 20번이 정해진 우리 룰이야. 영역. 거기 보니까 갑자기 18족 원소를 써놨는데 화학결합의 원리는 이거야 이거요. 얘가 있어야 돼.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된다고. 주고받거나 공유. 배웠잖아. 그치? 근데 걔가 누굴 따라간다고? 얘를 따라가는데 얘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야. 18족 원소라고 하는 것은 안정한 전자 배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추상적 표현이야. 왜? 전자가 전혀 안 움직이냐고? 움직인다니까. 근데 뭐가 많이 들어?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모든 원소들이 얘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사실은. 살펴보니 그렇게 있는 거야. 애들이. 응? 따라간 게 아니라 그렇게 있는 거야. 이거는 뭐랑 다른 거냐면 니들이 잘못 선택하는 게 패션이랑 착각해. 유행이라는 게 있지.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고. 그지? 그 시대에 막 이쪽 눈만 시커멓게 그리는 게 유행이라고 해보자 얘들아. 오른쪽 눈만 시커멓게 그리는 거. 근데 그때만 끝나잖아. 그때만 유행이잖아. 안정된 삶이란 뭐라고 생각해?
준수야, 안정된 삶이란 뭐라고 생각해? 그래, 내가 현실적인 얘기를 해줄게. 추상적인 얘기 이거야. 돈 많이 벌어서요. 건강하고요. 누가 뭐래?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주위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알았니? 그저 내 가족 부사태평하고, 저기 삼성그룹 회장은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 것 같아? 맨날 바빠. 응? 차라리 돈 조금 갖고 무명으로, 알았어? 어디 시골 구석에서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뭡니까? 가만히 봤더니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을 조사해 본 거야. 전체 그 세계 기구가. 근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은 나라 가봤더니 엄청나게 잘 살고 엄청난 첨단 문화, 이게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안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안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하는 건 이거야. 전자가 얘를 따른다. 이게 애들이 난 두 개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화학 변화 일어나서 딱 가서 물질의 안정화된 상태를 보니까 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야. 전자를 2개 갖고 있고, 10개 갖고 있고, 18개 갖고 있고.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도대체 그들의 이상 목표 전자배치를 가진 애들 18족은 누구냐? 얘더라. 2번 헬륨 1죽이지? 10번 네온 2죽이야? 18번 아르곤. 요렇게 되더라 이거지. 알겠어요? 밑에는 36번도 있고 또 쭉 있어요. 크립톤, 크세논 쭉 있는데, 요렇게.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1번부터 20번 사이에 얘가 이러고 있더라. 볼까요? 우리 보호전자 껍질 모형 앞에서 배우잖아요. 저렇게 원이 하나 있으면 1죽이에요. 알겠어요? 원이 이렇게 2개 있으면 몇 죽이에요? 2죽이고요. 원이 하나, 둘, 3개가 있으면 3죽인데, 우리가 봐야 될 원은 얘입니다. 얘고요. 얘입니다. 뭐냐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원 중에 제일 큰 원. 알았어요? 거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바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애다.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이것도. 왜? 원은 핵으로부터 멀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핵으로부터 멀리 있는, 큰 원에 있는 전자일수록 에너지가 높다고요. 물론 이건 명심하고요. 전자 꼭 요 껍질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에너지 준인데, 여러분, 아르곤이 몇 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요? 18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얘는 2개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는 10개를 갖고 있어요. 얘는 18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 안에 들어가고, 이 2개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에너지가 8개가 에너지가 똑같구나. 이것 역시 추상적 표현이에요. 전자는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표현은 뭐냐? 18개의 전자 중에 에너지가 들어갈 그 시점에 여기 있는 전자가 에너지 받고 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 8개는 평생 큰 원에 사는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는 알고 있으라고요. 좀 다르게. 알았어요? 여튼 이렇게 전자가 18개 정도가 지죽박죽 그 안에서 지지고 볶는 애들이 가장 안정한 거예요. 10개인 애들이 가장 안정한 거고요. 지금 이 화면은 뭐라고 할까요? 스냅샷에 딱 찍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애들이 이렇게 쌍쌍이 이렇게 있까? 니네 염색지도 봤지, 중학교 때. 염색지도, 남자, 여자. 그치? 진짜 현미경을 보면 걔들이 이렇게 줄 맞춰 서 있을까? 1번이야, 뭐, 이러고 서 있을까? 엉켜 있다니까? 그걸 니들이 보기 좋게 세우는 거야, 이렇게. 한 쌍씩 상동 염색체로. 마찬가지야.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펼쳐놓은 거지. 안 그래. 이걸 어떻게 찾아? 구름으로 보인다니까, 구름으로. 근데 보란 사람이 전자껍질을 주장하고 난 뒤로, 너희같이 이제 미천한 애들 있잖아. 그 과학 지능이 한 1도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한, 미안해, 무시해서. 그런 애들이 보기 쉽다 이거지, 이게. 보기 쉽다. 그러니까 걔들이 보기에 8개가 쌍쌍이 잘 편한 애도 있고, 아니야, 막 섞여 있는데 이렇게 전자 배치,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파울리 훈트 규칙에 의해서 애들이 뭉쳐 있고, 이런 표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본다면 이렇게 2개, 10개, 18개의 전자를 가졌을 때 원자들은 대부분 안정하더라.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알겠어? 그래서 안정하다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정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용하는 거 있잖아. 그치? 이들이 전자배치가 굉장히 안정한 거거든. 안정한 전자배치라 이제 통합과학이라는 게 뭐냐? 활용이잖아. 그래서 밑에 있는 게 활용이 나온다니까? 얘들 안정한다고 이해했어.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 안정에서 뭘 쓰느냐? 먼저 얘부터. 헬륨. 헬륨은 여러분 얘 밀도가 얼마냐면요. 헬륨의 밀도가 0.18 정도 돼요. 밀도가 0.18. 공기 밀도가 얼마냐면 1.29예요. 여러분 밀도란 누가 더 무겁냐야. 가볍다는 얘기야. 아유, 매우 어떻다? 가볍다. 그래서 니들이 지금은 이걸 볼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옛날에 있잖아. 여러분들 엄마 아빠 어렸을 시절에 이렇게 커다란 풍선을 매달아서 광고판에다 붙였어. 이렇게. 그리고 건물 옥상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다고. 뭐 여기다 뭐 주택 분양 뭐 이렇게 쓰든가. 저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가끔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서울 도시에 보면. 요게 에드벨룬이라는 애예요. 막 행사할 때 너 있잖아. 맞아요. 풍선 아저씨 있죠. 주유소 앞에 있는 그런 거예요, 얘가. 근데 그건 진짜 공기고요. 뜨거운 공기를 넣다 보니까 막 움직이는 거고요. 하늘에 떠 있어. 너네 지금 풍선 들고 다니잖아. 놀이공원 가면. 그거 다 헬륨이에요. 알았어요? 여기에 헬륨을 넣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헬륨이 비싸요. 누구보다. 수소보다 비쌉니다. 근데 수소는 금지 기체예요. 왜? 폭발하니까요. 알죠? 가연성 기체가 폭발합니다. 불꽃 같으면 퐁 터져요. 근데 싸니까. 야, 누가 국가공무원 단속 공무원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뭐 쭉 땡겨갖고 수소네?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그냥 튀어놓는다니까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비행 청소년 애들 5명이 서울 성북군가 거기 올라가서 여기서 구름 과자를 열심히 먹다가 용검 애 하나가 땡긴 거야. 땡긴 거야. 담배 입에 물고 폭발했어요. 그래서 애들 병원 가고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전 되니까 그 많던 분양 막 수백 개가 됐던 게 다 내려간 거야. 다 뭐라는 얘기지? 수술한 얘기야 그게. 그럼 헬륨을 왜 강조했을까? 안정하니까요. 얘가 사고가 안 나고 안정하니까. 헬륨이 얼마나 안정하면 여러분 헬륨 마시고 가스 마시고 목소리 막 이렇게 가늘게 나고 이게 이제 내지를 변형을 시켜서 목소리 가늘게 띄우는 거거든요. 마셔도 사람 안 죽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기구 같은 거 이렇게 막 헬륨을 이용한 기구가 뭐 어디 있었냐면 옛날 뭐 1차 세계대전 때 비행선 있죠. 막 헬륨 가스 꽉 채운 거. 그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사고가 난 게 수소 채워서 그랬어요. 폭발한 거죠. 그것도. 그런 거에 사람이 무지했으니까 사람들이 수십 명 죽고 막 그랬어요. 호화 비행선 만들었다가. 자, 헬륨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왜? 안정해서. 알았죠? 두 번째, 네온. 여러분 네온 그러면 이거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어봤어요? 네온 사인 들어봤어요? 네온 사인 뭐 책에 많이 써 있잖아요. 막 휘황찬 도시를 표현할 때 네온 사인이 막 엄청나게 눈부신. 여러분 시내 가봤죠? 특히 동부터미널 가봤어요? 버스 밤에? 그러면 휘황찬란한 그 조명이 다 누구 거예요? 클럽이나 러브호텔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깔이? 그게 얘예요. 네온을 말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줘서 방전을 시키면 정말 이쁜 적색이 떠요. 이쁜 적색. 니네 빨간색. 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 누가 이뻐요? 둘 다 못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좀 낫잖아요. 형광스럽고 이런 색깔. 그러니까 좀 밝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르곤이나 헬륨기체를 약간 섞으면 푸른색을 또 띄어요, 얘가. 그것도 이쁜 푸른색. 거기다 이제 밖에다가 형광 도료를 이렇게 칠하면 분홍색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자, 그렇게 색깔이 나오는 건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그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저 친구 아까 얼마면 가출했어요? 1,000만 원이요. 가출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들어와요? 1,000만 원 다 써야 들어오잖아요. 한번 들어올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거죠, 걔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 들어가요. 전기세 많이 나와요. 네온이 그거예요. 높은 에너지 준위로 튕겼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 아, 에너지가 크다 이런 거예요. 안정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르곤은 거기 이중창에 뭐로 쓰인대요? 충전기체로 쓴다고 그죠? 이중창에 충전기체. 무슨 얘기냐면 유리와 유리 사이에 요 사이에 아르곤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아르곤 말입니다. 엄청나게 열 전도율을 떨어뜨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단열이에요, 단열. 밖에 추운 공기가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아르곤 밑에 크립톤이 있어요, KR. 그 밑에 크세논이 있어요, XE. 다 비활성 기체인데 걔들이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근데 왜 안 쓸까요?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1달러짜리면 1세제곱미터당 걔들은 크립톤 한 700달러 돼요. 저기 크세논은 3,000달러예요. 그러니까 수백에서 수천 배 경제적 효과가 있으니까 좋지만 안 쓰는 거죠. 근데 우주 뭐 왕복선 이런 비행선에서 써요. 왜 그 밖에는 되게 우주는 추우니까 그죠? 그땐 써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용접 부위에 보호라는 말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접이라는 건 어떤 그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 접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그냥 여러분들 뜨거운 열을 그 불꽃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녹슬어요. 생각해봐요. 철이 볼품 없어지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부식돼서 그렇잖아요. 가열하면 더 잘 빨리 부식된다니까요. 해보세요 한번. 시커매져요. 그럼 용접하다가 얘 다 잘려요. 용접해놓고 붙여놓고 놨는데 녹슬 툭 부러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열이 나갈 때 그 앞에 노즐이 있어서 아르곤이 확 나가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위에 산소가 못 들어와요. 걔 때문에 막이 형성돼서. 그래서 순수하게 금속들만 이렇게 접합하게. 알았어요? 그 보호 기체로 쓴다. 뭐냐? 금속이 뭐 되지 않게? 산화되지 않게. 막아주는 걸로 쓴다. 뭐예요, 결론은? 안정하다, 이거야. 안정하다. 매우 안정하다. 알았습니까? 자, 지금부터 내가 약을 다 팔았어요. 무슨 약을 팔았느냐? 안정함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럼 모든 원소들은 전자를 주고받고 공유할 텐데, 그때 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18조고.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76쪽 맨 아래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배웠던 이 내용들을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1번부터 20번이 우리가 배우는 주기율표야. 그때 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 대표적으로 세트라는 표현을 썼거든, 내가. 이거 내가 만든 거니까 뭐 어디 책이 뒤져보고 그러지 마. 세트 1, 세트 2가 있었거든. 세트 1이 뭐냐? 2주기에서 3주기에 걸친 원소들인데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고?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애들인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얘를 따르는 거야, 얘를. 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실 뭐라고 그랬어? 결합한 걸 봤더니 얘랑 똑같은 거야. 전자수가. 그 따른다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얘를 따른 애들이 누구나 봤더니 이거. 여기 아래 쓴 건 원자 번호인데 이 원자 번호만큼의 전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든. 핵 속의 양전하와 양성자와 요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수가 동일해야 돼. 아, 전기적으로는 얘들아 전하만 비교하면 돼. 질량 비교하지 마. 질량은 양성자가 엄청 커. 2000배 커. 알았냐? 그러니까 그건 비교하지 말고 전하만 1대1이면 되는 거야. 전기적으로. 그래서 똑같은 개수가 들어있어. 자, 이렇게 6개가 세트 1이야. 얘들이 얘를 따라간다. 그럼 얘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간다? 이렇게 따라가겠지. 이런 모양을 따라갈 거야. 얘랑 똑같이. 그래서 전자도 이 안에 핵 주위에 몇 개가 도는 이렇게 10개가 도는 이 모양을 따를 거야. 그런데 얘랑 같으면 안 되잖아. 얘들은 이온 아니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이 과학자들의 약속이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럼 7개 질소는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겠죠. 3개를 더 받아야 10개가 되니까. 산소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플로린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자를 받는 애들이 모두 누구다? 비금속 원소란 얘기예요. 여자. 이렇게 본다는 거죠. 15, 16, 17쪽에 해당되는 애들. 알겠지? 그럼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잃어버리죠. 이렇게 잃어버리죠. 하나, 둘, 이렇게 3개씩 잃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애들은 누구다? 금속 원소다. 1족, 2족, 13족에 해당되는. 아시겠습니까? 이게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비금속은 말입니다. 이온 결합도 할 수 있고, 맞죠? 지들끼리 공유도 가능해요. 금속 원소는요. 이온 결합만 가능해요. 물론 자기 자신과 금속 결합도 하지만 우린 빼자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배치를 따르는 건데 표현할 때 이렇게 연습하자는 거야. 양성자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전자가 3개 많다. 전자가 하나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A가 얘는 요 A 숫자가 1, 2, 3. 얘도 1, 2, 3인데 3이 잘 안 나와요. 마이너스는 1, 2까지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저렇게 만든 게 세트 1. 그럼 세트 2는 누구냐? 뭐 3주기에서 4주기로 넘어가는 애들. 18번 아르곤을 따르는 애들이겠죠. 하나, 둘, 3개. 3주기에 안쪽에 이렇게 8개, 바깥쪽에 또 8개가 있는 이런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애들. 그런 애들이 15번인 황, 염소가 있고 칼륨, 이게 끝이에요. 5개. 20번 이상은 안 다룹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전자 배치를 따르면 이는 3개를 받겠고 황은 2개를 더 받겠고 염소는 하나를 받고 칼륨은 하나 잃고 칼슘은 2개 잃고. 선생님이 다 누구 기준으로 한 말이야? 전자 기준으로 한 말이에요. 전자로.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다. 표현할 때 얘들아 봐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대괄호를 쳐줘야 이것이 이온임을 과학자들은 약속을 했다. 대괄호 초준 저것이 이온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해 볼게. 봐봐.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15족, 16족, 17족 원소에 해당되는 이주기, 질소, 산소, 플로린, 3주기에 인, 황, 염소, 이런 애들 소위 동족원소라고 불러. 동족원소. 얘들은 모두 비금속이었다는 거지. 다음에 1족, 2족, 13족,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이 아이들은 금속이었다는 거지. 얘가 3주기야. 얘가 4주기야. 그러면 요렇게가 세트 1이잖아. 요렇게가 세트 2고. 출제자가 원하는 게 뭘까? 변화를 니들이 느끼는지야. 변화를 느끼는지.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금속만 빼보자. 어떤 애들이냐? 금속을 빼게 되면 얘들이 금속이잖아. 여기 있는 애들이 금속이잖아. 금속. 얘를 단골로 낸다. 시험에. 왜 그런지 봐라. 금속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면 무엇이 된다고? 이게 돼. 그러면 얘가 나가겠지. 전자가 나갈 거야. 그냥 나가?
너희 가출할 때 그냥 가냐? 돈 갖고 나가잖아. 에너지 흡수돼서 나가는 거야, 전자가. 에너지 흡수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금속이 양연될 때 공통적 성질은 전자를 이루며 전자 껍질 수이 한 개 줄어든다. 이거를 꼭 파악해라. 얘들은 원래 무슨 얘기야? 여기서 3주기 원소는 껍질이 3개였던 애들이에요. 3개. 근데 얘가 되면서 껍질이 2개로 줄어드는 거야. 다시. 얘들 둘은 원래 껍질이 4개였던 4주기야. 그지? 얘 4주기인데 이온이 되면 3주기 아르곤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온다. 그럼 볼까? 이런 거야.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얘를 그려볼게. 이렇게. 안쪽은 다 찼어.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있네. 3주기 1족. 바로 11번 나트륨이야. 맞지? 얘가 전자를 잃어.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도망가 버리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얘를 표현하는 거야. Na 플러스 이렇게. 그리고 뭐 물어봐? 얘를 Na 플러스라고 안 물어보고 얘가 만약에 A 플러스면 A는 몇 주기 원소냐고 물어봐. A 플러스인데 A는 몇 주겠냐? 3주기라고 해야 돼. 껍질 하나 키워야 된단 말이야. 비금속은 말이야. 비금속은 오히려 전자가 들어오지. 에너지 방출한다. 전자가 들어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왜? 돈 다 쓰고 집에 가잖아. 그잖아. 그래서 얘가 음이온이 되잖아. 그러면 전자를 얻어. 그지? 전자 껍질수는 어때? 동일하다니까? 그래서 물어볼 게 별로 없어. 봐봐봐. 이렇게. 그리고 3죽인데 얘가 몇 쪽이야? 17죽인 거야. 그럼 누구야? 염소지? 근데 얘가 전자를 씩 받아. 그러면 누구의 전자 배치?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런 애가 얘를 받은 거지.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렇게 써놓는 거야. 이게 바로 17번 Cl-야. 11번 Na+. 얘들이 만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거를 1초에 수십 번을 해. 알았냐?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야. 에너지가 쑥 지나가는 순간 이온이 됐다 갑자기 원자로 들어오고 막 이래. 그러다 보니 분명히 전기력 맞잖아. 그지? 근데 이게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전기는 아닌 거야. 우리 가을에 건조한 날 옷 벗다가 막 불꽃놀이 보잖아. 밤에. 그지? 옷에서 막 탁탁탁탁 이게 뭐라고 불러 다? 정전기라고 하지? 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얘들을. 알았어? 순간적으로 생기는 인력에서 딱 결합하는 거지. 근데 봐. 나트륨 이온 전하가, 양전하가 여기만 향하겠냐? 여기도 막 좌우로 사방으로 향하겠지? 그러면 이것들이 주위에 있다면 다 달라붙어요, 주위에. 근데 얘 주위에, 얘도 또 다 달라붙어. 무슨 얘기야? 덩어리로 존재해요. 이온 결합 물질은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독립적으로 존재 못하고 덩어리, 그걸 연속적이라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끼리 봐라. 이걸 표현을 하는데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온식 표현 방법 알려주겠는데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여기 전자가 다 채워졌다고 하자. 그리고 A, B 이렇게 써놓는 거야. A는 얘야. 알았어? 봐봐. 얘는 먼저 금속 양이온은 먼저 써주고 B는 얘인 거지. 그리고 출제는 뭐냐? 얘는 사실 안에 이러고 있는 거야. 안에. 이렇게 안에. 근데 안 써주는 거지. 왜? 전압 평형이다 이래가지고. 알겠어요?
그리고 묻는 거야. A, B는 같은 주기 원소냐 아니냐. 원소 A와 B는. 맞단 말이야. 원래 3주기였다고 같은. 이런 걸 많이 묻는다고 출제자가. 자, 이온식을 쓰는 요령을 잠깐 보여줄게. 이게 책에는 없지만 니들이 그걸 안 보잖아? 그럼 막 다 외워야 돼, 얘들을. 무슨 말이냐? 이온식은 첫 번째 양이온과 음이온 순서대로 써줘야 돼. 예를 들어 선생님이 CD 이렇게 있어. 그럼 누가 양이온이다? C가 양이온이야. 무조건. 두 번째, 얘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 왜? 덩어리라. 덩어리라 전하가 0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조성비로 쓴다. 그래서 그냥 이건 추론이다. 얘들아 봐봐.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이 있어. 아, 써줘야지. 이온 결합 물질이야. A, B가. 그 우리는 이 정도는 추론할 수 있다. A와 B는 전하가 같다. 그잖아. 1가 1가든 2가 2가든 같겠지. 그런데 이렇게 된 거지. 이러면 내가 이런 게 그러니까 합당한 추론. 알았어? 합리적인 추론이야. 무슨 얘기냐? 음이온은 마이너스 2가 끝이라겠어. 3가를 보기가 좀 어렵거든, 니들이. 뭐, 다원자 이온에 뭐 인산 이온이 이렇게 있고, 이런 다원자 이온 빼고는 합리적 의심으로 얘들은 전하가 1대1일 건데, 얘는 몇 대 몇일까? 1대2라. 그럼 C는 음이온인데, 몇 가 마이너스라고 합리적으로 예상이 돼? 아, 이렇게. 그래야 플러스 1가짜리 두 개가 합쳐서 0이 될 거 아니야. 고로 B는 뭐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 그럼 나중에 니들이 뭘 할 수 있냐? 이런 걸 할 수 있어. 봐봐봐. NA가 플러스 1가인 건 알지? 그럼 브로미는 마이너스 1가인 거야. 추론 가능? 그 다음 보자. 내가 어떤 물질인지 사실 모르겠는데, 이런 거.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볼까? 구리는 플러스 몇 가? 2가라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어. 이해가냐? 그럼 당연히 봐봐. 이렇게 쓰면 산소는 마이너스 2가구나. 알았어? 이렇게 쓰면 바륨은 플러스 2가구나. 간혹 얘들아 이럴 수도 있어. 얘들아 얘는 플러스 몇 가라고 구리가? 2가. 얘는 플러스 몇 가야? 3가 이상은 없어요. 선생님 규소 플러스 4가던데요. 금속 아니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소로 끝나면 금속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중금속이라고 하거든요. 중금속 누구 있었어요? 붕소하고 규소. 그래서 병신이라 했잖아. 그지? 그건 알았지, 그지? 걔들은 소로 끝났지만 금속도 비금속도 아닌 게 아니라 둘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걔들을. 근데 여기 봐봐요. 얘는 플러스 2가 맞잖아요. 플러스 1가예요. 그래서 이걸 과학자들이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저 제1, 제2란 누구를 칭하는 말일까요? 양이온의 전하를 칭하는 말이에요, 저게. 제2 산화구리. 그럼 양이온이 이가구나. 제1 산화구리. 그래서 이 산화구리는 원래 검은 색깔이거든요. 얘는 갈색이에요. 달라요, 이 물질들이. 아시겠어요? 이온 결합은 간단한 조성비. 알았지? 그렇다면 얘들이 화합물이 되면 뭐가 완성이 될까요? 얘 몇 개, 얘 몇 개? 이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돼요. Al2O3. 아시겠습니까? 됐죠? 여러분, 77쪽부터 시작해서, 알겠습니까?
넘기면 바로 여러 가지 물질이 이온 결합 모형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요거 완성인데 여러분 거기에 요거를 표현한 게 있을 거예요. CuBr2처럼 CaCl2를 표현한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학에서는요 아래 첨자가 작은 애가 중심 원자예요. 아래 첨자 작은 애가. 그러니까 거기서 칼슘을 가운데에 놓고 Cl을 옆으로 뿌려놨죠. 자, 질문. 칼슘 원이 몇 개인가 봐요. 칼슘 원이 몇 개예요? 보호 전자 껍질에서. 3개죠? Cl 원이 몇 개인가 봐봐요. 3개죠? 둘은 같은 주기 원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칼슘이 한 주기 높죠. 양이온이. 이런 것만 조심하시라고.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유결합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유결합을 표현하는 건요. 일단 첫 번째. 뭔가를 공유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책에 없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알려줄게요. 원래 공유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얘가 전자를 하나 갖고 있어. 수소겠죠. 얘도 전자를 하나 갖고 있어. 수소겠죠. 이 둘이 만나는 거죠. 만났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만났더니 얘 전자 한 개, 얘 전자 한 개. 이걸 공유라고 해요. 그럼 노란색 수소 입장에서도 두 개가 된 거고 흰색 수소 입장에서도 두 개가 됐기 때문에 너 좋고 나 좋고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전자쌍을 뭐라 부른다? 공유 전자쌍이라 불러요. 여러분 커플이에요. 쌍은 커플이 두 커플이 있으면 사람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알죠? 남자 둘, 여자 둘 있을, 여자 커플일 수도 있겠죠. 비상식적인 건 빼고, 아셨어요? 공유전자 한 쌍은 공유전자가 몇 개 있다는 거라고요? 2개 있다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얘들이 봐요. 공유 결합을 할 거 아닙니까? 알았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볼 때 이걸 좀 보라는 거야. 잘 봐봐. 니네가 얘기해봐. 얘가 15족이야. 몇 죽이냐? 2죽이 15족이다. 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을까? 5개 있지. 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때 전자 몇 개 필요했어요? 3개. 그렇지. 그럼 공유결합 몇 번 할까? 3번을 한다니까? 다시 봐봐. 16족을 볼게. 2죽이 16족이지? 자,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하자, 내가. 외곽의 전자는 다 똑같은데, 난 이렇게 표현할게. 공유결합 몇 번 할 수 있다? 2번. 그럼 얘도 이렇게 표현할게. 공유결합 몇 번 할 수 있다? 3번. 그러면 얘도 한번 보여주자. 얘는 나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빨간색 전자가 갖는 의미가 뭐야? 공유결합의 숫자야. 그래서 저걸 유식한 말로 공유원자가라고 그래. 원자가 전자수는 4, 5, 6인데 공유원자가는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란 얘기야. 4개 됐지? 얘는 2개지. 쏘리 3개지. 얘는 2개. 그래서 사실 요거를 요렇게 부르거든. 공유원자가 이렇게 표현해. 그럼 얘가 화합물이 돼서 공유결합을 하면 무조건 얘는 4쌍, 3쌍, 2쌍의 공유결합이 있어야 안정한 연습이 된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말해보자. 공유원자가 뭐라고? 야, 수소는 공유원자가 얼마일 것 같아? 1이야, 1. 얘는. 그래서 수소와 공유결합 가능수라고 해도 무방해. 응? 요거 누구였냐? 탄소고, 요거 누구냐? 질소, 요거 산소잖아. 그래서 얘들 수소화물을 만들잖아? 그럼 얘가 이거야. 메탄가스. CH4. 얘는 뭐고? 암모니아 가스. NH3. 그럼 얘는 누굴까? 물이야. H2.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의 개수가 뭐다? 공유 전자쌍의 숫자인 거야, 어찌 보면. 그래서 너희들한테 공유 결합의 숫자를 표현할 때 저렇게 표현하는데 니네 왜 산소가 저렇게 결합하겠냐고 생각해봐. 야, 이쪽에 산소가 있어, 이렇게 산소. 근데 이쪽에도 산소가 있어. 산소는 공유 원자가가 얼마짜리라고? 2짜리야. 그잖아. 얘도 이렇게 있고 얘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둘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어야 돼. 그러다 보니 요 두 개씩 지들이 결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얘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얘 거 해가지고 잘 봐. 여기에 전자 두 개.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흰색에 이렇게 표현된다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자, 공유전자 몇 쌍? 두 쌍이라 부르고, 요걸 뭐라고 부르냐고. 비공유전자쌍이라고 그래. 비공유를 했는데 전자쌍이다. 비공유쌍 네 쌍에 공유 두 쌍. 이해가냐? 한 쌍, 두 쌍. 여기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무슨 말이야? 니들이 알아둘 건, 요거 정도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 질소는 공유 원자가가 3이지만 왜 3일 수밖에 없는 거냐? 한 쌍은 있으니까, 비공유로. 산소는 공유 원자가가 2인 이유는 두 쌍의 비공유가 있으니까, 탄소는 비공유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 원자가 4야 돼. 다 공유해서 얻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사실 공유 원자가가 큰 애들이 중심 원자로 들어가. 일반적으로. 결합이 무성하기 때문에. 알았니?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우리가 이거를 요렇게 나타내잖아. 이걸 뭐라 부른다? 분자식이라고 그래, 이걸. H2. 원소죠, 원소. 대문자 하나니까. 요걸 요렇게도 쓴다는 거야. 이걸 구조식이라고 그러거든, 얘들아. 저 선이 뭐라고? 공유전자 한 쌍의 표현이야. 그럼 우리 이거 표현해볼래? 구조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봐. 이게 구조식이야. 그럼 너희들은 봐라. 이렇게 결합도 돼 있지만 여기에 비공유 몇 쌍? 두 쌍 있고, 맞지? 여기도 비공유 몇 쌍 있다. 두 쌍 있어서 오른쪽에는 비공유 두 쌍에 공유 두 쌍으로 8개 옥텟 규칙. 왼쪽은 뭐라고? 비공유 두 쌍에 공유 두 쌍 옥텟 규칙. 옥텟이란 말을 내가 왜 자꾸 저기서 안 썼겠어요, 여태까지? 안정한 전자 배치 속에는 옥텟이 많아, 우리가 보는 분자식에는. 근데 헬륨을 따라가는 애도 있잖아. 얘 헬륨 따라가잖아, 얘. 그치? 그래서 옥텟 규칙만이 있다고 생각해, 애들이 공부할 때. 듀엣 규칙도 있어. 그럼 뭐야? 듀엣과 옥텟을 모두 합쳐서 뭐라고? 안정한 전자 배치. 그럼 질소 뭐라고 돼 있냐, 거기 질소? 삼중결합이지. 구조식으로 어떻게 써요, 질소?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공유전자가 세 쌍이잖아. 그럼 6개의 전자가 있다는 얘기잖아. 각자 몇 개의 비공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야. 옥텟 규칙이 만족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그럼 산소, 물은 어떻게 표현하래, 얘? 봐봐라. 아래 첨자 뭐네? 아래 첨자 작은 애. 산소가 중심 원자야. 그리고 이렇게 결합하는 거죠. 여기 누가 걸려? 그리고 수소는 듀엣 규칙에 만족하니까 건들지 마. 산소는 어때? 옥텟 규칙에 만족하니까 이거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공유 두 쌍에 비공유 두 쌍.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야, 혹시 요거 어떠냐? 봐봐. 플로리는 17족인데, 17족은, 잘 봐. 공유 원자가가 몇이야? 1이야. 수소랑 똑같거든. 그러면 탄소는 공유 원자가가 4인데 F 1짜리고 탄소 4짜리고 얘 3짜리면 누가 중심 원자야? 탄소가 중심 원자거든. 이렇게 됐겠지. 질소는 3을 결합해야 되고 플로리는 하나 결합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구조식 자체가. 그럼 비공유 표현해봐. 이것만 있어 옥텟 규칙 만족했잖아. 탄소는 4쌍이니까 끝났고,
이렇게. 이걸 이제 루이스 전자 구조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호 전자 껍질 모형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건, 이게 몇 주기, 몇 조 원소를 눈으로 확인하게끔 그려준 거야. 거기 있는 애들이. 알았어? 그래서 맨 밑에 78쪽에 메테인 보이지? 메테인. 메테인을 구조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비공유가 없어. 이해 갔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들의 성질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 뭐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지만, 요거 끝나고 여러분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까지 끝내고 저기로 들어갈게요. 판구조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좀 어렵다 보니까 그쪽이. 그리고 오늘 운동량 충격량 시험 봤잖아요. 그죠? 거기서 여러분들 혹여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작용반작용 힘의 평형 있잖아요. 그 문제 그거 한 번만 더 넣을게요. 거기다가.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답률이 좀 큰 것들은 꾸준히 계속 넣어줄 테니까 계속 좀 많이 맞출 수 있도록. 알겠죠? 시험지 잘 갖고 있으면서 공부하세요. 나중에 선생님이 OX 문제나 이런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직전에 이렇게 테스트를 할 거거든. 그럼 그거를 보면서 정말 조심할 거. 계산을 잘하는 건 기본이에요. 저렇게 글로 표현하는 거 틀리면 안 돼요. 무조건. 아시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